건강을 위해 무심코 행했던 아침의 행동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욕실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평온하던 집안의 공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단순히 누군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소리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우리네 부모님 혹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운명의 경고음으로 들리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혹은 그저 평생의 습관대로 무심코 행했던 아침의 행동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기 72세의 이영수님이 계십니다. 영수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부지런하고 강단 있는 어머니셨어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보일러 기름 한 방울도 아까워하셨던 분입니다. 겨울에도 춥게 지내는 게 건강에 좋다며 내복 한 장으로 버티셨고, 아침잠은 게으른 사람이나 자는 거라며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셨죠. 특히 영수님이 자랑스러워하셨던 건강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겨울에도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는 냉수마찰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굳게 믿으셨으니까요. 사건이 벌어진 건 찬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하던 11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수님은 새벽 기도에 다녀오신 후 습관처럼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어머니가 씻으러 들어가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잠시 후 앞서 말씀드린 그 끔찍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놀란 아드님이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영수님은 이미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입가는 살짝 돌아가 있었고 부르트지 않은 손은 허공을 휘젓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영수님은 단순히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지신 걸까요? 아닙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찍은 CT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친 게 아닙니다. 머릿속 혈관이 먼저 터져서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부지런함이, 평생을 지켜온 그 강인한 생화력이 정작 가장 취약한 계절인 11월을 만나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 머리가 핑 도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찬바람을 쐬고 들어왔을 때 유독 뒷목이 뻐근하고 손끝이 저릿저릿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1년 중 뇌혈관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뇌졸중 환자가 급증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뇌졸중을 겪는다고 하니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위험한 신호를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은 집안에 깔린 수도관과 똑같습니다. 지은 지 60년, 70년 된 오래된 집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녹슬고 얇아져 있습니다. 그 낡은 관에 갑자기 뜨거운 압력을 가하거나 꽁꽁 얼어붙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고도 없이 펑 하고 터져버려 물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영수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아침 습관들이 낡은 수도관 같은 우리 혈관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이 수도관이 터지지 않게 잘 관리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지, 대학병원에서 2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확실한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의학이론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고쳐야 할 생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뇌졸중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아침잠이 없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본인이 찬물로 씻는 걸 즐기신다면 이 영상이 그분들을 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 그럼 영수님의 그날 아침, 우리 몸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낡은 수도관이 터지기 직전에 그 긴박한 상황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영수님의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고가 나기 직전 그분의 혈관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셨는데 왜 하필 그때 쓰러지신 거야? 운이 나빴던 건가? 하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수님의 그날 아침 행동은 마치 화약고에 불을 붙인 성냥개비와 같았습니다. 영수님은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뜨셨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평생의 자부심이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건강도 부지런해야 지킬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수님이 활동을 시작하는 그 새벽 4시에서 오전 6시 사이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마이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첫 번째 의학적 비밀이 나옵니다. 바로 모닝 서지 현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몸도 마음도 푹 쉬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가장 평온한 상태죠. 그러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 뇌는 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전쟁터 같은 하루가 시작됐다. 전투 준비하라며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우리 몸을 깨우기 위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왈칵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혈압은 순식간에 10에서 20 정도 솟구칩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래된 자동차 시동 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동 걸자마자 엑셀을 밟으면 엔진 소리가 웅 하고 커지죠. 우리 몸도 아침엔 그렇게 엔진을 예열하며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영수님은 이렇게 몸 안의 압력이 잔뜩 올라간 상태에서 곧장 차가운 바깥바람을 쐬거나 썰렁한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마당에 있는 고무 호스를 떠올려 보세요. 한여름 땡볕 아래 있는 호스는 말랑말랑해서 아무리 밟아도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호스는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있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수도꼭지를 틀어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뻣뻣한 호스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퍽 하고 터져버립니다. 우리 혈관이 바로 이 호스와 똑같습니다. 특히 11월의 새벽 공기는 우리 몸에 닿는 순간 혈관을 바짝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아침이라 혈압이라는 수압이 높아져 있는데 추위 때문에 혈관이라는 호스마저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안에서는 밀어내고 밖에서는 조여대니 그 압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약한 골이 바로 뇌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터지거나 막혀버리는 겁니다. 에이, 나는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하니까 괜찮아.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20대나 30대의 젊은 혈관은 새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좋아서 혈압이 좀 오르거나 날이 추워도 유연하게 늘어나며 버텨줍니다. 하지만 영수님처럼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혈관도 나이를 먹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우리 혈관벽도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죠. 겉모습이 아무리 동안이고 근육질이라도 몸속 혈관의 나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탄력을 잃은 낡은 혈관은 작은 충격에도 사기 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영수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던 겁니다. 그저 나는 평생 건강했다는 자신감 하나로 낡고 굳어버린 혈관을 이끌고 매일 새벽 그 위험한 냉기 속으로 뛰어드셨던 거죠. 그날 아침 욕실에서의 굉음은 사실 수십 년간 혹사당한 혈관이 보낸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남자는 시원하게 찬물로 씻어야지, 겨울에도 땀을 뻘뻘을 흘려야 운동이지 하면서 자신의 혈관을 시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건 단순히 춥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낡은 수도관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영수님에게는 이 새벽 운동 말고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이 더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게 건강 비결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말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영수님이 굳게 믿었던 그 잘못된 상식들이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약을 먹던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차, 내가 지금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며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아침에 조심해야겠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조심이라는 두 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혈관을 지키는 신호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벽에 찬 공기 말고 영수님을 쓰러뜨린 진짜 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내 몸을 죽이는 독이 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나는 감기도 안 걸려. 비결이 뭔지 알아? 아침마다 찬물로 씻어서 그래. 라고요. 네, 맞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냉수 마찰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많이들 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혈관이 튼튼한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속의 피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삼겹살 구워 드시고 나면 프라이팬에 기름이 남죠. 그 기름이 뜨거울 때는 찰랑찰랑 물처럼 잘 흐릅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식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굳어서 끈적끈적해지죠. 우리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의 피가 딱 이 상태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는 땀을 흘리고 호흡을 하면서 몸속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물은 빠져나가고 찌꺼기는 남으니 피가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영수님처럼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끈적한 피가 차가운 기운을 만나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린 삼겹살 기름이 하수구를 막아버리듯 끈적한 피떡이 좁은 뇌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영수님은 건강을 지킨답시고 매일 아침 자신의 혈관에 기름덩어리를 만들고 계셨던 셈입니다. 여기에 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영수님은 쓰러지기 2달 전 병원에서 혈압이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로 약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던데 수치도 좋은데 그만 먹어야지 하고 혼자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제입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이 떨어진 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약이 억지로 혈압을 눌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댐이 강물을 막고 있어서 아래쪽 마을이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온다고 갑자기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혀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마을을 덮치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약 기운으로 꾹 눌러놓았던 혈압은 약을 끊는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반동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약을 먹기 전보다 혈압이 더 높이 치솟으면서 혈관벽을 사정없이 때리게 됩니다. 영수님의 혈관은 이미 새벽 추위와 찬물 샤워로 잔뜩 수축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끈적한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 좁은 틈으로 반동 현상 때문에 폭발한 높은 압력의 피가 들이닥친 겁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낡은 수도관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영수님이 쓰러지신 걸 보고 갑자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눈에는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찬물로 피를 굳게 만들고 약을 끊어 혈압을 요동치게 만든 그 오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11월의 어느 추운 아침에 결과를 낸 것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혈압약 드시다가 귀찮아서 혹은 수치가 좋아서 며칠 빼먹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해지겠다고 추운 날 찬물로 세수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아셨으니 해결책도 보이실 겁니다. 막힌 수도관을 뚫는 게 아니라 애초에 수도관이 얼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영수님이 퇴원 후에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 목숨을 살리는 3가지 따뜻한 원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으셨다면 댓글에 다짐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영수님은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태어나던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영수님의 손을 꼭 잡고 딱 3가지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수님은 지금 이 3가지 원칙을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성경책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낡은 수도관을 지키는 3가지 따뜻한 원칙,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법칙입니다. 겨울철 운동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하는 겁니다. 영수님은 이제 새벽 4시가 아니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집을 나서십니다. 농부들도 땅이 꽁꽁 얼어있는 새벽에는 밭을 갈지 않습니다. 해가 떠서 땅이 좀 녹아야 쟁기질을 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몸이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 이 시간에 움직여야 혈관이 말랑말랑해서 터지지 않습니다. 만약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한다면 최소한 해가 뜨고 30분 뒤에 나가시고 나가기 전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데우셔야 합니다. 2번째는 온도의 법칙입니다. 바로 체온 뚜껑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뚜껑을 열어두면 열기가 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위로 다 빠져나가죠.
우리 몸도 열기의 50%가 머리와 목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영수님은 답답하다고 모자도 안 쓰고 목도리도 안 하셨어요. 그건 뚜껑 열린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영수님은 외출할 때 털모자와 목도리를 가장 먼저 챙기십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있는 목과 뇌가 들어있는 머리만 따뜻하게 감싸도 체감 온도가 3도에서 5도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단열재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의 법칙입니다. 기상 직후 3분 예열을 기억하세요. 겨울에 자동차 시동 걸자마자 쌩 하고 출발하면 엔진 망가집니다. 공회전을 하면서 예열할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영수님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이불 속에서 손발을 꼼지락거리고 기지개를 켜면서 누운 채로 2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자고 있던 심장과 혈관에게 나 이제 일어날 거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물 한 잔이 밤새 끈적해진 피를 묽게 희석해주는 최고의 윤활유가 됩니다. 침대에서 내려오기까지 딱 3분. 이 3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수도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영수님은 이번에 쓰러지고 나서야 경동맥 초음파라는 걸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목에 있는 굵은 혈관인 경동맥에 찌꺼기가 얼마나 끼었는지 보는 검사인데 아프지도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보일러 배관 청소하기 전에 배관공이 내시경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동네 병원에서 이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세요. 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FAST 법칙입니다. 영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아드님이 빨리 알아차린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F는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는지 봅니다. A는 암팔을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한쪽이 툭 떨어지는지 봅니다.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한지 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T는 타임, 지체 없이 119를 부르는 겁니다. 손 따고 주무를 시간 없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영수님은 이제 찬물 세수 대신 미지근한 물로 씻고 새벽 운동 대신 햇볕 좋은 낮에 산책을 즐기십니다. 처음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색하고 답답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바꿔보니 몸이 훨씬 덜 피곤하고 감기도 안 걸리신답니다. 억지로 강하게 버티는 게 건강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진짜 건강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과 온도를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법칙,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일 아침엔 물 한 잔 꼭 마셔야겠다 하고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영수님의 이야기, 그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사고가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 외래 진료 때 배웠던 영수님은 몰라보게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혹겨보세 뻣뻣한 얼굴로 나는 아직 청춘이야 하고 큰 소리 치셨는데 이제는 포근한 털모자에 목도리를 두르고 아주 온화한 미소로 진료실에 들어오시더군요. 영수님이 웃으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옛날에는 제가 제 몸이랑 싸웠던 것 같아요. 추위도 이겨야 하고 나이도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건강은 내 몸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달래가며 함께 가는 거라는 걸요.
정말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유연하고 따뜻한 것이 살아남습니다. 딱딱하게 언 얼음은 충격을 받으면 깨지지만 부드럽게 흐르는 물은 어떤 충격도 흡수하고 흘려보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올 겨울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핵심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바꾸세요. 해가 없는 새벽은 피하고 해가 중천에 뜬 따뜻한 낮에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도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온도를 지키세요. 찬물 마찰과 냉탕은 젊은 시절의 추억으로만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외출할 땐 모자와 목도리로 체온 뚜껑을 꼭 닫으십시오. 셋째, 속도를 늦추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3분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여러분의 피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 뇌졸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12월이 오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영수님의 과거가 아닌 영수님의 현재를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는 고집 대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주변에 아직도 나는 건강하다며 새벽바람 맞으러 나가시는 부모님이나 고집센 친구분이 계신가요?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리는 게 낫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이 쑤셔서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사실은 내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2세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이신데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시고 식단도 채식 위주로 하시면서 누가 봐도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딱 하나 김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고질적인 무릎 관절염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무릎이 퉁퉁 붓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김 선생님은 지인으로부터 생강이 관절염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워낙 꼼꼼한 성격이신지라 바로 실천에 옮기셨죠. 시장에서 제일 좋은 생강을 사다가 설탕과 꿀을 듬뿍 넣고 정성껏 청을 담그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타서 그 달콤하고 알싸한 차를 즐기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기분 탓인지 통증도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라는 겁니다. 배에는 가스가 차서 더부룩하고 예전에는 없던 뱃살까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김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든 건 좋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다가 결국 퀭한 눈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김 선생님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당 조절도 엉망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억울해하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몸에 좋다는 생강까지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몸이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생강을 어떻게 드셨습니까? 김 선생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꿀이랑 설탕에 재워서 청으로 만들어 먹었지. 아주 진하게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생강이라는 약을 드신 게 아니라 염증의 먹이가 되는 설탕 폭탄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시죠? 지금 냉장고 문을 열면 여러분 댁에도 유리병에 담긴 생강청이나 유자청, 모과청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겨울철이면 자식들이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고 몸 생각해서 일부러 담가 드시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유리병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독이 되는 건 음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강처럼 약성이 강한 식품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산삼보다 귀한 명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 선생님의 염증 수치를 올린 범인이 왜 생강청일 수밖에 없는지 의학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강을 어떻게 조리해야 진짜 약이 되는지 의사인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담석이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생명과 직결된 주의사항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김 선생님이 드셨다는 생강청 레시피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생강 1kg에 설탕과 꿀을 합쳐서 무려 1kg을 넣으셨더군요. 비율이 1:1입니다. 우리가 흔히 담그는 청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려면 설탕을 많이 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강향이 나는 설탕물을 진하게 타서 드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의학적인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이라는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진 고기일까요? 짠 국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우리가 설탕처럼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의학용어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의 췌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이 혈당을 빨리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허겁지겁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와 염증 유발 물질들이 폭죽 터지듯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쓰고 남은 설탕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지방으로 변해서 우리 뱃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김 선생님이 갑자기 뱃살이 늘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장지방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내장지방 그 자체가 거대한 염증 공장입니다. 지방세포는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 곳곳으로 염증 물질을 쏘아보냅니다. 그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는데 김 선생님의 경우는 그게 바로 무릎 관절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김 선생님의 무릎에는 염증이라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불을 끄겠다고 생강이라는 소방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수가 들고 온 물통을 보니 물은 반밖에 없고 나머지 반은
휘발유가 섞여 있는 겁니다.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는데 휘발유 때문에 오히려 불길이 더 거세게 치솟는 꼴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달콤한 생강청의 배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설탕 대신 몸에 좋은 꿀을 넣었는데요. 혹은 비정제 원당이나 흑설탕을 썼으니 괜찮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꿀이든 흑설탕이든 결국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올리는 단순 당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 혹은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농축된 당분은 독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설명을 들으시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생강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물으시더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생강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강은 늙어가는 우리 몸을 되살릴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이 맞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설탕이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생강이 가진 진짜 힘을 끄집어낼 때만 그렇습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싸한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살균 작용도 하고 소화도 돕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 차가운 손발을 따뜻하게 데우고 욱신거리는 관절의 염증을 잡으려면 생강의 진저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저롤은 일개 병사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는 이 병사를 훈련시켜서 일당백의 장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생강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뜨거운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생강이 뜨거운 찜기 속에서 견뎌내는 시간 동안 생강 내부에서는 기적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평범한 생강을 강력한 항염증 치료제로 탈바꿈시키는 100도의 마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설탕 덩어리 생강청을 찾지 않게 되실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충격적이셨다면 댓글창에 충격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방 구석에 박혀있는 찜기가 사실은 최고의 제약 공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찜기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앞서 제가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훈련받지 않은 일반 병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병사도 훌륭합니다. 회를 먹을 때 식중독균을 잡아주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단순한 세균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만성염증,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냉증이라는 아주 강력한 적입니다. 이 적들을 상대하려면 일반 병사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최정예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 요원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100도의 열입니다. 생강을 찜기에 넣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100도의 스팀으로 푹 찌는 순간 생강 내부에서는 기가 막힌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생강 조직 속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진저롤의 분자 구조가 비틀어지고 응축됩니다. 마치 헐렁했던 쇠가 대장장이의 뜨거운 불과 망치질을 견디며 단단한 강철검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탄생하는 새로운 물질이 바로 쇼가올입니다. 이 쇼가올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특전사 요원입니다. 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고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찌기 전보다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강력해집니다. 그저 따뜻한 성질 정도가 아니라 염증을 제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체온을 올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생강을 드시면 입안이 얼얼하고 위장이 화끈거리는 느낌 받으시죠? 그건 점막을 자극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열감일 뿐입니다. 하지만 찐 생강의 쇼가올은 다릅니다. 우리 몸 깊은 곳, 장기가 모여있는 심부 체온을 직접 끌어올립니다.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난 냉골 같은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고 문풍지를 발라봐야 방바닥이 차가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보일러를 고쳐서 바닥을 데워야 훈훈해집니다. 찐 생강이 바로 그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5배가 높아지고 신진대사는 12%나 좋아집니다. 김 선생님처럼 손발이 차고 무릎이 시린 분들에게는 이 쇼가올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생강을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살짝만 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생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타민C 같은 영양소는 열에 약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비타민을 먹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쇼가올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 가정용 찜기 온도인 100도 내외에서는 찌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쇼가올의 함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입니다. 30분 찌는 것보다 1시간 찌는 게 훨씬 더 많고 심지어 더 오래 쪄도 쇼가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 파괴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충분한 열을 가해 주셔야 합니다. 허리 근 밥보다 푹 뜸들인 밥이 맛있는 것처럼 생강도 푹 쪄야 진짜 약이 됩니다. 자, 이제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설탕은 빼고 열은 더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하려고 하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겁니다. 껍질은 벗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확히 몇 분을 쪄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 그리고 매일 챙겨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황금생강 처방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김 선생님이 무릎을 치며 감탄하셨던 간편한 보관법과 섭취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 몸에 돌이 있는 분들은 자칫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사항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셨다면 댓글창에 이해 2글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계신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 선생님도 수첩을 꺼내 받아 적으셨던 의사의 황금생강 처방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손질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생강을 씻을 때 습관적으로 칼이나 숟가락으로 껍질을 박박 긁어내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강의 껍질은 단순한 포장지가 아닙니다. 외부의 세균이나 해충으로부터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 식물이 만들어낸 강력한 항산화 방패입니다. 실제로 항노화 성분이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건 보물을 싸고 있는 포장지만 챙기고 정작 보물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에 솔이나 칫솔을 이용해서 흙만 깨끗하게 털어내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찌는 시간입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찜기 위에 씻은 생강을 껍질째 올리십시오. 불을 켜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겁니다. 딱 1시간입니다. 40분도 좋지만 기왕이면 1시간을 꽉 채우십시오. 집안에 은은한 생강향이 퍼지고 생강 색깔이 진한 황토색으로 변할 때까지 푹 찌는 겁니다. 이렇게 쪄낸 생강은 매운 도끼는 빠지고 약성만 남습니다.
식감이 물렁해지면 믹서기에 넣고 물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걸쭉하게 갈아주십시오. 이것을 얼음 얼리는 틀에 한 칸씩 채워서 냉동실에 얼려두면 끝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큐브 하나씩 꺼내 쓰면 되니 얼마나 간편합니까? 세 번째, 먹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꿀팁 2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는 식초와의 만남입니다. 따뜻한 물에 찐 생강 큐브 하나를 녹이고 거기에 식초를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어 보십시오. 식초는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생강으로 염장 잡고 식초로 혈당 잡고 일석이조입니다. 둘째는 우유입니다. 위장이 약해서 생강 먹으면 속 쓰리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찐 생강을 타서 드십시오.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벽에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일명 진저 라떼라고 하는데 맛도 아주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안 맞는 사람에게는 독약이 됩니다. 특히 이분들은 생강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담석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담낭에 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담석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생강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담즙을 짜내는 효과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치약 튜브를 생각해 보십시오. 꽉 막힌 치약 튜브를 갑자기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던 내용물이 확 튀어나오죠. 생강이 담낭을 그렇게 쥐어짭니다. 그때 담낭 안에 있던 돌이 휩쓸려 나와서 담즙이 내려가는 길인 담간을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응급 상황입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황달이 오고 심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돌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드시기 전에 꼭 검진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생강은 우리 몸의 엔진을 가동시켜서 열을 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잘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 뇌와 몸을 깨우는 겁니다. 밤늦게 드시면 잠이 안 오거나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주무십니다. 생강은 해 떠 있을 때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루 적정량은 생강 원물 기준으로 4g, 그러니까 여러분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위 점막이 헐거나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약은 정량을 지킬 때 약이 됩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익히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찐 생강을 꾸준히 드셨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날까요? 김 선생님의 3개월 후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처방전을 꼭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댓글창에 명심 2글자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을 확인하고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진료실 문을 나서면서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그 달콤한 생강충부터 치워버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쪄서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김 선생님이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김 선생님이 걸어 들어오시는데 저는 순간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무릎이 아파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오셨고 얼굴에는 고통과 짜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는데 안색이 어린아이처럼 환하고 맑아져 계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선생님이 신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일어났는데 요새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게다가 평생 달고 살던 소화불량이 싹 사라졌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돌도 씹어먹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저는 환자의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김 선생님의 혈액 검사 결과를 모니터에 띄우고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3개월 전 위험 수준이었던 염증 수치, 즉 CRP 수치가 0.5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20대 청년 수준으로 돌아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체온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35.8도로 저체온증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36.5도, 아주 이상적인 정상 체온을 회복하셨습니다. 체온이 0.7도 올랐다는 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되살아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김 선생님은 설탕 범벅이었던 생강청을 과감하게 버리셨습니다. 대신 매주 일요일마다 생강을 1시간씩 쪄서 갈아두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큐브 하나씩 타서 드셨다고 합니다. 식초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말이죠.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였지만 그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잡히니 통증이 사라지고 체온이 오르니 면역력이 좋아져서 올 겨울에는 그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나쁜 식재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드셨던 생강청이 효과가 없었던 건 생강 탓이 아닙니다. 설탕이라는 방해꾼 때문이었고 찌지 않아서 잠들어 있던 생강의 진짜 힘을 깨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비싼 영양제나 명약을 먹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재료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내 몸에 맞게 조리해서 꾸준히 먹는 지혜. 그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김 선생님이 하셨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릎이 쑤시고 손발이 차갑다면 그건 몸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제발 나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내 몸의 염증 좀 꺼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나가 보십시오. 흙이 묻은 싱싱한 생강 한 봉지를 사오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는 찜기를 꺼내서 1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집안 가득 퍼지는 그 그윽한 생강 향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 푹 찐 생강 한 조각.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벌써 눈앞에 그려집니다. 올겨울 여러분 모두가 찐 생강의 힘으로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무릎 아프다, 춥다 하시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혹시 오늘부터 찐 생강을 만들어 드시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실천을 제가 댓글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명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 각질 때문에 검은 옷이 꺼려지신다면, 밤마다 피부에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간지럽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40년 넘게 운전대를 잡으셨던 74세 이영식 어르신입니다. 이분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제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낮에는 그나마 살만한데 희한하게 밤에 이불만 덮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미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낮에 활동할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밤에 자려고 따뜻한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몸이 좀 노곤노곤해진다 싶으면 그때부터 등 뒤에서 정강이에서 스물스물 가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손이 안 닿는 등 한가운데가 가려우면 잠이고 뭐고 다 깨버리죠. 결국 어둠 속에서 효자손을 더듬더듬 찾아서 벅벅 긁어야만 속이 시원해지십니다. 이영식 어르신은 더 큰 고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검은 양복 바지를 못 입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멋지게 검은 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화장실에서 보니까 바지단이란 양말 위로 하얀 가루가 수북하게 내려앉아 있더랍니다. 털어내도 계속 나오는 그 하얀 각질, 마치 비듬처럼 보여서 남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하고 위축되셨겠습니까? 제가 어르신의 바지를 걷어올려 봤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강이 피부가 마치 가뭄 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뱀 허물 벗겨지듯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늙어서 피부에 기름기가 빠져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웃으셨지만 자세히 보니 긁은 자국을 따라 붉은 띠가 선명했고 곳곳에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히 건조하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성벽인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논바닥이 갈라지면 그 틈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몸속 수분은 증발해버리고 그 열린 문으로 세균이나 알레르기 물질이 제집 드나들 듯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렇게 참을 수 없이 가려운 겁니다. 이영식 어르신은 이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다 보니 낮에는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긁어서 시원한 건 딱 3초고 남는 건 쓰라림뿐이라는 말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침대맡에서 효자손을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영식 어르신은 딱 2주 만에 저에게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검은 바지 입고 다리 꼬고 앉아도 끄떡없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니까 살맛이 납니다. 비싼 약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어르신이 그동안 피부에 좋다고 믿고 했던 행동 몇 가지만 딱 멈추고 집에 있는 아주 흔한 재료로 피부를 코팅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법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이 오늘 밤부터 당장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려움 없는 편안한 밤, 그리고 깨끗하고 매끈한 정강이를 되찾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혹시 무의식적으로 팔이나 다리를 긁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딱 멈추시고 집중해 주세요.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영식 어르신이 제게 가장 자랑스럽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꼭 사우나 가서 뜨끈한 물에 몸 푹 불리고 이태리 타월로 때를 빡빡 밉니다. 그래야 혈액순환도 되고 피부 숨구멍도 트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으아 시원하다 하고 때를 국수가락처럼 밀어내야 목욕 좀 했다 싶으시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르신께 딱재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그거 목욕이 아니라 피부에 테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걸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약을 발라도 피부는 밑빠진 독처럼 계속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과 때밀기입니다. 우리 피부 겉면에는 아주 얇은 기름막이 덮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 해보셔서 아시죠? 기름기 묻은 그릇 뜨거운 물로 닦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름이 싹 녹아서 뽀드득거리죠. 그릇은 뽀드득하면 깨끗한 거지만 우리 피부가 뽀드득하면 그건 보호막이 다 녹아 없어졌다는 비상 신호입니다. 거기다가 때수건으로 박박 문지르기까지 하십니다. 때라는 건 더러운 먼지가 아닙니다. 우리 피부를 외부 세균으로부터 지켜주는 각질층이라는 방패입니다.
젊을 때는 이 방패가 두꺼워서 좀 밀어내도 금방 다시 생기지만 70대가 넘으면 이 방패가 아주 얇고 부실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이태리 타월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얇은 방패마저 벗겨져서 피부 속살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마치 지붕 없는 집에 비가 들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영식 어르신이 사우나 다녀온 날 밤에 유독 더 미친 듯이 긁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물기를 싹 닦고 로션 바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아주 꼼꼼하게 바싹 닦아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시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습제는 피부에 수분을 만들어주는 약이 아닙니다.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뚜껑입니다. 그런데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버려서 피부가 바짝 말라 있는데 그 위에 뚜껑만 덮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빈 냄비 뚜껑 닫는다고 요리가 되나요? 피부가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고 있을 때 그 물기를 가두기 위해 바르는 게 보습제입니다. 바싹 마른 몸에 바르는 로션은 그냥 옷에 묻는 기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약은 드시면서 물은 안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영식 어르신은 15년째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아서 물은 하루에 믹스커피 2잔 말고는 거의 안 드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혈압 약 중에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몸속 수분을 소변으로 빼내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몸에서 물을 쥐어짜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입으로는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물이 부족하다. 심장이나 뇌 같은 중요 장기를 살려야 하니까 일단 피부에 있는 물부터 끌어다 써라. 결국 피부는 생존 순위에서 밀려나서 내 몸한테 수분을 강탈당하는 겁니다. 어르신의 정강이가 논바닥처럼 갈라진 건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뜨거운 물로 기름막 녹이고, 때 타월로 방패 벗겨내고, 마른 몸에 로션 바르고, 몸속 물까지 말라버린 상태. 이게 바로 이영식 어르신이 밤마다 피가 나도록 긁어야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참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똑같이 때밀기 하고 사우나 해도 피부가 반질반질했는데 왜 나이 드니까 이렇게 되는 걸까요? 단지 늙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 공장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겪는 피할 수 없는 변화, 그리고 왜 70대 피부는 젊은이들과 아예 체질 자체가 다른지 그 의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실수 중에 어라,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뜨거운 물 금지라고 딱 6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습관을 바꾸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영식 어르신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랑 똑같이 씻고 관리하셨는데 피부가 망가진 건 어르신의 습관이 변해서가 아니라 어르신의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때를 빡빡 밀어도 며칠만 지나면 피부가 다시 보들보들해졌죠. 그건 우리 몸이 아주 튼튼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속 피부 공장에는 3가지 뼈아픈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기름 공장의 폐업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지선이라는 작은 기름 공장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당히 기름을 만들어 피부 겉면을 코팅해줘야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어르신의 피지 분비량은 20대의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기름을 펑펑 써서 피부를 코팅했다면 지금은 기름이 없어서 코팅은커녕 기계 돌릴 기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뜨거운 물이 닿으면 그나마 남아있던 기름기마저 싹 씻겨 내려가서 피부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물탱크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천연 보습인자라는 아주 기특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스펀지처럼 물을 꽉 움켜쥐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 피부는 새 스펀지라서 물을 부으면 쫙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늙은 피부는 햇볕에 바짝 말라 부서진 스펀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물을 머금지 못하고 다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나오자마자 물기가 마르면 순식간에 피부가 당기고 가려운 겁니다. 잡아둘 힘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변화는 묵은 각질이 시멘트처럼 굳어진다는 겁니다. 젊은 피부는 28일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때를 안 밀어도 알아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 살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40일, 50일로 늘어납니다. 헌옷을 제때 벗지 못하니까 죽은 각질이 피부 위에 겹겹이 쌓입니다. 이게 마치 오래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좋다는 로션을 발라도 이 두꺼운 각질벽에 막혀서 속으로 흡수가 안 됩니다. 겉에서만 맴돌다가 이불에 다 묻어버리는 거죠. 속은 여전히 바싹 말라 있는데 겉에만 기름칠을 하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어르신이 정강이가 유독 심하게 갈라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허벅지 근육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근육 타령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물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물통인 방광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 수분의 40% 이상을 저장하는 거대한 물탱크입니다. 그런데 이영식 어르신은 은퇴 후 운동을 거의 안 하셔서 허벅지가 가늘어지셨습니다. 물탱크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몸에 저장해둔 물이 없으니 조금만 건조해도 피부로 보낼 물이 부족해집니다. 즉, 근육이 없으면 피부는 만성적인 가뭄 상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기름 공장은 문을 닫았고 스펀지는 낡아서 물을 못 잡고 피부 겉은 딱딱한 각질로 막혀있고 몸속 물탱크인 근육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때를 밀고 뜨거운 물로 지지셨으니 피부가 비명을 지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장도 문 닫고 물탱크도 줄어든 이 상황을 70대인 우리가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인공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영식 어르신이 2주 만에 가려움증을 탈출한 비법, 집에 있는 홍시와 바세린,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5,000원짜리 연고 하나로 피부댐을 완벽하게 보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돈도 거의 안 들고 효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물 한 잔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물 한 모금 천천히 드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너진 댐을 보수하고 말라버린 논바닥을 다시 옥토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어르신은 이 방법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싼 걸로 그게 됩니까? 비싼 연고도 소용없었는데. 하지만 딱 3일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비법의 핵심은 수분 샌드위치 공식입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 사이에 재료를 넣듯이 피부에도 물과 기름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순서가 생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천연팩입니다. 지금이 제철인 홍시와 꿀을 준비해 주세요. 홍시 반 개를 껍질을 벗겨서 으깨고 거기에 꿀 한 숟가락을 섞으세요. 홍시에는 수분이 85% 이상 들어있고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단감보다 3.8배나 많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딱딱해진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 인자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바르면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속에 밀어 넣어줍니다. 이걸 가려운 정강이나 발 뒤꿈치에 팩하듯이 바르고 15분만 기다리세요. TV 보시면서 잠깐 하시면 됩니다. 15분 뒤에 물로 씻어내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비누 쓰지 마시고 맹물로만 살살 헹구세요. 끈적임만 없애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약국에서 파는 재료로 하는 의학적 처방입니다. 홍시가 없거나 매번 만들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약국에 가셔서 유레아 크림이라는 걸 달라고 하세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유레아는 우리말로 요소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굳어버린 시멘트, 즉 두꺼운 각질을 녹여주는 특효약입니다. 가격도 5,000원 안팎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집에 하나씩 굴러다니는 바세린을 준비하세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를 바르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샤워하고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욕실 안에서 물기가 남아있을 때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 빡빡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세요. 피부 표면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어 촉촉한 그 상태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유레아 크림을 먼저 바릅니다. 그러면 각질이 녹으면서 수분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 바로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세린을 콩알만큼만 바르지 않는 겁니다. 떡칠을 하면 이불에 다 묻고 끈적거려서 불편합니다.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즉 콩알만큼만 덜어서 손바닥으로 비벼 녹인 다음 얇은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코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씻지 않고 남겨둔 물불기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 유레아 크림이나 홍시팩이 수분을 피부 깊숙이 끌고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이 완벽한 기름막을 씌워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꽉 잠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수분 샌드위치입니다. 비싼 로션 100번 바르는 것보다 이 3단계 한 번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영식 어르신께서는 이 방법을 아침 샤워 후 그리고 저녁 자기 전 하루 2번씩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아무리 겉에서 댐을 막아도 댐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없으면 말라버리겠죠. 어르신은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물을 안 드셨지만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물 안 드시면 피부는 평생 안 낫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종이컵 반 컵씩 생각날 때마다 자주 드세요. 그래야 화장실도 덜 가고 피부로 물이 잘 갑니다. 여러분, 돈 1,000원짜리 바세린과 집에 있는 홍시, 그리고 물 한 잔.
이것들이 여러분의 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줄 열쇠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밤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2주를 보낸 이영식 어르신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건강한 피부를 평생 유지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약국에 가서 유레아 크림 사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의욕이 솟을 것입니다. 여러분, 2주 뒤에 다시 진료실을 찾은 이영식 어르신의 표정은 제가 처음 뵀을 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에서 윤기가 흐르고 무엇보다 그 어둡던 눈빛이 아주 맑으셨더군요. 제가 묻기도 전에 어르신이 먼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그 효자손 갖다 버렸습니다. 어르신은 바지단을 걷어올려서 저에게 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쩍쩍 갈라져서 피가 배어나오던 논바닥 같던 정강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끈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하얗게 날리던 각질가루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좋아진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밥맛도 좋고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가려운 건 단순히 긁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밤새 긁느라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하루를 망치게 됩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입맛도 없고 그렇게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려움이 사라지고 꿀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이영식 어르신이 되찾은 건 단순히 매끈한 다리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이영식 어르신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때 밀기와 뜨거운 목욕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시원한 건 잠깐이고 여러분의 피부댐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70대 피부는 아기 피부 다루듯이 살살 다뤄주세요. 둘째, 씻고 나서 물기를 다 닦지 마세요. 물기가 남아있을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그 물기 위에 유레아 크림이나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서 수분 샌드위치를 만드세요. 비싼 약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셋째,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드세요. 피부 겉만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에서 물을 채워줘야 합니다. 약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신경 써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이영식 어르신은 지금도 친구분들과 만날 때 당당하게 검은 바지를 입고 나가십니다. 더 이상 각질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뜨거운 물 온도부터 조금만 낮춰보세요. 그리고 욕실에 바세린 하나만 챙겨가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일 아침을 개운하게 바꿀 것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튼튼해야 세균도 막고 바이러스도 막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내 몸을 위해 5분만 투자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밤마다 등 긁어달라는 남편분이나 다리가 거칠어서 치마 입기 싫다는 아내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처방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긁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밤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